어, 일단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영역의 얘기를 듣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동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주신 초록우산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지난주에 국회에서 저희 그 권리부장원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아동의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때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저희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뭐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동들의 그 삶의 변화를 저희가 권리의 관점에서 조금 보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대응을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가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동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제 직접적인 감염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이 그러니까 0에서 18세까지 제가 19세까지 나온 자료를 봤습니다. 질본에서 나온 우리나라의 854명의 이제 확진자 전체의 7.03%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나왔는데요. 아동의 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동의 확진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60대 이상이 대부분의 그 확진자의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30대에서 50대가 이제 이 아동의 부모에 되는 연령인데 그들이 사망이 20명 정도 됐었고요. 한 43% 정도가 그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동하고 아동의 그 부모를 한번 합쳐보면 절반 정도가 아동과 직접 관련돼 있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님들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그러니까 이미 확진된 분 중에 절반은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생존권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하고요. 아까 대구에서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결식의 우려가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서 결식 문제가 있었고 또 기존에 다른 그 장애가 있거나 다른 병으로 치료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치료를 실제로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그 병원에 가는 것이 걱정이 되니 영유아 건강검진은 둘째치고 영유아가 이제 적절하게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접종률이 또 상당히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취약 가구가 훨씬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빈곤, 불평등, 건강 불평등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의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뭐 마음 방역이라는 얘기도 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실제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노출이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동 방임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정춘 선생님 아까 발표 자료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희도 5월 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아동 방임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동 학대 당연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혐오와 배제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이제 막 확산이 되면서 시설 아동, 난민 아동, 다문화 가구의 아동 등 이런 아동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달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초록우산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면 시간이 늘었지만 제가 어떤 그 발표의 한 꼭지는 수면의 질은 오히려 악화가 됐다.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초록우산에서 조사하신 결과 보고에 보면 그래서 수면 시간이 늘어서 참 긍정적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늦게까지 이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자다 보니까 푹 자지 못하는 수면의 질은 오히려 악화가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IMF 때도 경험을 했는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침체되고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아동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동 발달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교육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제 우리가 계약도 하고 했었는데 교육 불평등, 교육 소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권과 관련해서는 아동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아동들의 입장에서 받는 매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 위에 그 질본에서 정식 선생님 말씀하셨군요. 저 사진입니다. 그런데 20명의 아동들에게 미리 아마 아동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한 명씩 그 대답을 해주는 저런 우리가 일이 있었는데요. 특집이었습니다. 어린이 특집 정례 브리핑이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서는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해주는 과정,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대만의 그 사진인데요. 우리하고 똑같이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아동의 500개 이상의 질문과 의견을 수집을 했고, 저런 과정을 거친 후에 매주 저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염병으로 정보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동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내가 어딘가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들 스스로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권과 관련된 문제가 더 크게, 이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아직도 굉장히 모두가 무감각하게 그렇게 있구나 하는 것들이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그 정부에서 추경도 하고, 그래서 전 국민 긴급 재난 지원금 이런 것들도 받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었고, 그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그 사대 권리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모니터링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요. 컨텐츠 제공하고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이 주로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했었던 일들을 쭉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특히 생존권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이 많았습니다.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시설에서는 또는 위탁가정에서는 또는 그냥 그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에서 긴급 돌봄이 작동이 되고 있을 때, 전환이 됐을 때 그런 지침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로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렇죠? 개인 방역 물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보호권과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했는데, 이때는 컨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일들을 주로 했더라고요. 학대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닫혀진 문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주로 이제 학대 의무자에 의해서 한 80%가량 신고가 됐었는데, 그런 그 기회가 아예 차단이 되고 보니 신고 자체는 굉장히 줄어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예측을 했었죠. 저 안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서 배포도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올리고 이런 노력들을 했고요. 디지털 폭력 예방과 관련된 내용도 그 카드 뉴스나 이런 것들 형태로 우리가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안내하는 부모님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글을 모르는 할머니, 아까 그 보민의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글 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친척 조성 가정의 경우에는 그런 고연령 보호자를 위한 양육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침, 어떻게 하면 이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대응 지침 같은 것들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습니다. 발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업무들을 주로 봤더니 이것도 홍보와 콘텐츠 제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약에 대한 정보 콘텐츠를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실제로 코로나 블루 트라우마
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심리정서 지원을 했고 또 마음방역과 관련된 카드뉴스 개발해서 콘텐츠 올리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참여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장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여권에 대해서 아직 민감하지 못하구나를 확인도 했고 반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동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조사한 것들이 아동들 스스로 생각하는 욕구, 또 생활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염병 대응이라는 이 문제에 아동들이 스스로 내 문제에 내가 스스로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를 좀 더 우리가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주체적 권리를 지닌 아동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인식하고 아동도 스스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 사회가 대응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진행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동들은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뭐 공부를 하고 졸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아이들이 얘기했다고,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크게 숨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의 일상을 유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초록우산이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와 같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하고 확인하고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부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고려 대상이고 코로나19든 무엇이든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초점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